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전쟁으로 보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 명청 교체 전쟁, 명의 자중 질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두 파트로 나누어서 첫 번째 파트 누르하지부터 청태종까지 부분을 이번 주에 하고 그 이후에 남명정권의 붕괴 과정을 이제 이자성의 난과 남명정권의 이제 몰락을 그 다음 주에 연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의 명의 요동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명나라의 건국으로 이 한족이 동아시아 정세를 이제 주도하게 되죠. 그 전에는 원나라, 그 이전 시기에는 북조의 거란, 여진 등의 북방 민족들이 기마 민족들이 주도한 역사라면 이제 오래간만에 한족이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하게 됩니다. 사실상 주자가 이야기하였던 화이의 질서가 바로잡힌 듯 보였죠. 화이는 사실상 중화와 오랑캐의 질서가 사실상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체제로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학자들도 있죠. 한때 대금 제국을 건설하며 동아시아 역사를 호령했던 여진족은 명나라 초기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요동 지역의 각각의 부족으로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명나라의 요동 진출이 시작된 것은 홍모제 주원장의 호인 연호인 홍무제 8년 즉 1375년부터입니다. 북원 세력이 힘을 잃고 요동 지역에서 설수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명나라는 이 힘의 공백을 활용해 이 지역을 재빨리 점령했던 것입니다. 지역의 중심 도시인 요양에 요동 지배를 위한 요동 도사를 설치하고 25개의 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위는 군우들이 평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둔전을 경작하면서 자급자족하다가 위기가 닥치거나 북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 다른 위의 병사들과 합쳐 군을 형성하는 방위 체제죠. 즉 명이 변방 지역 방위를 위하여 고안된 이 방어 체제가 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소 제도 혹은 위 25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후금에 이어 청을 건국하고 중원을 차지하게 되는 건주 여진은 몽골에 집중된 명 초기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력이 강성한 몽골과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명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살기에 좋은 정착지를 찾아 떠돌기를 반복했죠. 영락제는 이들을 회유하고자 1403년에 건주 위를 설치하고 1412년에는 건주 좌위를 두면서 여진 중에서 세력이 강성한 건주 여진을 명나라의 통치 체계 안에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몽골의 위협이 다시 커지면서 명나라는 북변에 쌓은 요새와 장성을 위주로 한 방어 체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통제가 몽골에게 패하기 전에 해금 정책으로 인한 남부의 경제적 파국, 해금 정책이라는 것은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정책이죠. 바다를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쇄국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해금 정책으로 인한 남부의 경제적 파국, 다시 말하면 주변 국가의 교역이 마비됨으로써 나타나는 남부의 경제적 파국과 함께 요동지역 둔전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경영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요동지역에 대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부 경제도 파국이고 둔전에서 생산량도 급감되고 둔전에 있던 일반 백성들도 도망치고 그러면 군인도 없고 생산량도 줄고 인구도 감소하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치제 때는 위소 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둔전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로 군사력이 약화되어 유사시 대응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울러 장성 위주의 방어 정책 때문에 병력은 주로 북부 지방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요동 동쪽의 금나라 후예들에게 다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진은 요동도사가 자신들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음을 알았고 아울러 점차 명나라 요동도사의 동부와 조선의 북쪽을 위협하는 주요 세력으로 건주여진은 성장하게 됩니다. 이 누르하치는 1559년에 건주 여진의 군장이자 명예 지휘사 벼슬을 하고 있던 타크시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명왕조의 관점에서 여진에게 주는 자기란 그들이 중화질서에 복속했다는 의미였죠. 그렇지만 자기를 받는 여진의 군장들에게 자기란 부족민들에게 내세우는 권위의 상징인가 동시에 독점적으로 명과 무역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역 특허장이었습니다. 무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주변에서 노예를 구입하거나 잡아와서는 장원을 일구어 더 큰 부를 이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누르하치는 사실상 상당히 유복하게 자라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하치의 조부인 기호창가와 타크시는 완전히 친명파입니다.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는 다른 여진 부족에 비해서도 상당히 명나라에 협조적이었어요. 조부와 부는 명군에게 쫓기다가 살해된 건주 우위 추장 왕고의 아들인 아타이가 1582년에 예호부와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토벌대에 명나라 토벌대에 길잡이로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 명조의 진압군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이성량이었고요. 이 이성량은 조선 사람이었던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여하튼 이타이는 고륵산성에서 이성량에게 죽는데 이 과정에서 기호창가와 타크시가 명의 협조적인 또 다른 여진 군장인 니칸 와이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부자가 명왕조와 가까우면서도 건주 위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이 이성량과 명관리들을 불안하게 했고, 이들이 후일 건주위를 통일할 경우 명나라에게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성량이 니칸 와이란을 사주하여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죽였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냥 사고사였다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는 사실상 건주위가 통일되는 것을 두려워한 명왕조가 사주하여 살해한 것이 아닌가,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자, 이런 누르하치에게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은 일생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죠. 누르하치는 표면적으로는 명조에 계속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그는 일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를 명왕조가 아니라 니칸 와이란으로 규정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갖는다는 명분하에 1583년에 군을 일으킵니다. 명조는 여진인들 간의 일이라며 개입을 하지 않았고, 누르하치는 이를 기회로 삼아 건주위의 군소 부락을 통합하게 되죠. 1584년에는 니칸 와이란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명목상으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누르하치는 명왕조로부터 도독으로 임명되어 그의 권리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녔던 지휘사의 지위도 계승하게 됩니다. 5년 후 1589년에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을 통일하면서 이후 중원 정벌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그가 지닌 엄청난 야심을 마음속에 숨기며 명나라와의 현실적인 역량 차이를 인정하죠. 1590년에 북경에 직접 가서 조공을 함으로써 명나라의 충실한 신하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아울러 1592년에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외를 정벌하여 은혜를 갚겠다며 참전을 요청하게 되죠. 비록 명나라와 조선이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계속되는 충성의 표시 덕택에 누르하치는 1593년에 명나라로부터 용호 장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누르하치의 급성장은 다른 여진 군장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죠. 급기야 1593년에 예허부를 비롯한 9개의 부가 연합하여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고 누르하치는 구례의 전투에서 구부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로써 누르하치의 위상은 급상승하며 자신의 건주 여진뿐만 아니라 해서 여진 소속의 후룬 사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명조에 종공을 바친 이유는 누르하치가 별다른 제재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여진 통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명왕조가 누르하치를 무작정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구부 연합군의 선두에 섰다가 패하기는 하였지만 예허부는 아직도 세력이 강했으며 후룬 사부의 중심 세력으로서 명조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여진 부족이었죠. 다시 말하자면 명나라는 해서 여진의 후룬 사부에게 건주 여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제의라고 하죠. 오랑캐를 오랑캐로 물리치는 거죠. 아울러서 오랑캐들이 한 부족으로 통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이 부족들을 갈라놓는 전술을 이 명이나 중국에서 많이 쓰는 이민족 통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다른 부에 대한 통합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599년 2월 누르하치는 두 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만주문자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제를 하나 출석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북위의 효 문제는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쓰게 되죠. 그렇다면 효 문제의 하나 정책엔 뭐가 있었는지 이거는 복습이 되겠죠. 미진안부조 시대에 배웠던 것의 복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란, 서하, 몽골, 여진, 후금, 금이죠. 이런 나라들에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고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문자를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효 문제의 하나 정책과 그리고 이 북방민족 요 여진 요 금 서하 몽골 원 이 나라의 고유 문자 이것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또 간단하게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1599년 2월 누르하치는 두 명의 신하에게 명하여 만주 문자를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사실 금나라 시절에 거란 문자를 빌려서 만든 만주 문자가 있었지만 이때에 이르면 원래 만주 문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진 사회 내부의 통합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죠. 누르하치의 명을 받은 두 명의 학자는 몽골 문자의 자모를 기본으로 하여 여진 언어의 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고 이후 널리 쓰이면서 명나라나 조선과의 외교 문서
그리고 누르와치의 명령이나 포고문, 그리고 한문으로 된 서적의 번역에까지 쓰이게 됩니다. 만주문자를 이용해서 한문으로 된 서적을 번역하기도 했다는 말씀이죠. 군장으로서 명나라를 수없이 다녀왔으며 한인들과의 접촉도 잦았던 누르하츠는 문자를 통하여 여진인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일종의 민족적 자각을 가지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진을 부족사회에서 국가체제로 발전시키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가요? 만주문자를 창제하려고 했던 그 작업 말이죠. 다음으로 만몽일체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진과 몽골은 그 거주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중원 지역 바깥에 있다는 점에서 명에게 서로 다를 바 없는 변방 오랑캐였죠. 사실 여진의 성장 과정은 다른 관점에서 명나라의 몽골 견제에 따른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왕조의 북방 전략은 주로 몽골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만주족에 대한 경계는 몽골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몽골인들은 대원의 멸망 이후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한 채 북방의 초원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다만 각 부족 간의 내전이 심했을 뿐입니다. 토목보에서 불과 2만의 병력으로 영통제를 사로잡아 명왕조의 위신을 추락시킨 에센 타이시의 죽음 이후 강력했던 오이라트 분해에서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몽골 공화국 동부에서부터 중국 내몰골성 중부까지 예전 원조를 구성하였던 다양한 집단이 난립하고 있었죠. 난립한 몽골 세력은 다약한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통일되기도 하지만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알탄 칸에 의해 재통일이 이루어지며 명왕조의 수도인 북경을 위협하게 되죠. 누르하츠에게는 아직도 명왕조가 주요 경계 대상으로 삼을 만큼 강대한 세력을 가진 몽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누르하츠가 건주위를 통일하였고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고 하여도 명나라와 여진 사이의 기본적인 국력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이는 당연히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청나라 건국의 분수령이 되는 사루 전투에서 명나라가 동원한 병력이 약 10만 3천 정도였던 데 반해 여진은 2만에 불과했습니다. 이 명나라가 보낸 이 토벌 때 10만 3천 중에는 이제 조명연합군 조선에서 한 12,000 정도가 가고요. 그리고 또 여진 중에서 예호부에서 또 한 2만 정도가 가니까 한 7만 정도가 순수한 명나라 군세라고 보고, 사실 명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세가 전부 이 후금을 토벌하는데
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국력 차이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뭐 여진은 그 당시에 2만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누르하치는 이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기동력과 공격력을 겸비한 이 몽골의 기병은 누르하치의 대업에 빠질 수 없는 요소였죠. 과거 정치 세력들 간의 결혼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였으며 건국 직후의 후금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는 여진의 귀족들과 몽골 유력부들 간의 통혼을 적극 장려하죠. 몽골과의 통혼 정책에서 누르하치는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가문과 몽골 왕공들과의 혼인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몽골인들은 후금의 건국기부터 귀족이자 왕비족으로 청황가의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야망을 품고 있던 누르하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르하치는 이미 1587년에 포하라라는 불리는 이 성체와 궁을 짓고 국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었죠. 하지만 명나라의 신경을 크게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공도 바치면서 충성스러운 오랑캐 신하로서 행세했습니다. 1589년에 건주 여진을 통일한 후 건주인들 사이에서는 임금을 칭하였지만 앞서 말한 대로 1593년에는 명왕조로부터 용호 장군의 자기를 받게 되죠. 그 와중에서도 여진 내부의 사회 통합을 다지는 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1599년에 만주문자 창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1601년에는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누르하치는 여진족의 전통적인 수렵 조직인 니루에 기반한 체제를 만들게 되죠. 우선 기존의 니루 조직을 확대하여 300명을 하나의 니루로 편성하고 니루 에젠을 두어 각 니루를 통솔하게 합니다. 니루의 숫자가 늘어나자 유사시 군사 동원과 작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구사, 즉 깃발이라는 조직을 편성하게 되죠. 이를 황, 홍, 남, 백의 사색으로 나누고 거기에 테두리를 붙여 사색 4개의 테두리를 합친 8기를 조직하게 됩니다. 1603년에는 당시까지의 근거지였던 포하라를 떠나 허투알라 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삼아 집단의 쇄신을 꾀하게 됩니다. 대국의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던 누르하치는 명왕조가 알아채고 본격적인 견제 또는 토벌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나라에 대한 조공에 열심이었습니다. 1590년에 부하 108명을 데리고 북경에 가서 명신종 만력제에게 조공한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의 조공제도란 것이
진공한 것보다 더 많은 물건을 선물로 하사받죠. 아울러 조공 사신단을 따라온 상인들에게 장사할 기회도 허락했습니다. 사실상 이 조공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신이 갈 때 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만류하는, 이게 워낙 뺏기는 게 많다 보니까 만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처럼 이 사신단을 꾸려서 조공을 바친다는, 뭐 바친다는 데다가 방점을 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선물로 하사를 받고 장사를 하고, 이러한 맥락을 본다면 사실은 조공을 바치러 가는 나라가 더 유리한 장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하치도 많은 하사품과 함께 조공 무역으로 얻는 이윤으로 여진 사회의 경제를 성장시켰고, 동시에 명왕조의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것이죠. 이러한 조공은 1611년 기록에 따라서는 후금 건국 직전인 1615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중 정책은 어디까지나 명왕조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한 누르하치는 마침내 1616년 칸으로 등극하고 옛 금나라를 잇는다는 뜻에서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거지인 허투알라를 정식 도읍으로 삼게 되죠. 사실상 이것은 명왕조로부터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누르하치는 명왕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진 전체의 통일에 나섰고, 3번에 걸쳐 동해 여진을 정벌하여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했던 것이죠. 1618년에 이르러 숙적이 된 해서 여진의 예호부를 제외하고는 여진 전체가 누르하치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1618년 누르하치는 그 유명한 명예 갚아야 할 7가지 큰 원한을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고하면서 자신이 표면적으로 섬기는 명왕조에 대하여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어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황제들이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르하치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명예 갚아야 할 7가지 큰 원한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천자국인 명나라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군사작전에 돌입하여 명나라 요동지방의 주요 성 중 하나인 푸순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어 7월에는 명나라의 요동의 중요 요새인 청하보를 공격하여 떨어뜨리죠. 누르하치가 여진인들의 구신점으로 삼기 위하여 선포한 7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르하치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명왕조는
크게 동요하게 여러분들께 읽어보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 대명에 대한 명나라에 대한 원한으로서 누르하츠는 명나라에서 조부 기호창가와 부 타크시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명나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아울러 두 번째는 명나라가 건주부는 차별하고 예허부와 하다부의 편의만 봐준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족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민족과 이민족이 서로 싸우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부족이라 할지라도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쪽이 크면 저쪽을 지원하고 다시 저쪽이 크면 이쪽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양쪽을 이제 분열시키는 방법을 쓰는데 이 누르하츠가 얘기하는 것 역시 그 부분의 명나라에 갚아야 할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명나라가 누르하츠와 맺은 영토 협상을 파기하고 여진을 침공하여 인민을 살해한 것. 그래요. 누르하츠와 맺은 영토 협상을 파기하고 여진을 공격해서 인민을 살해한 것. 그리고 명나라가 예호부에 원병을 보내 건주 여진을 막으려고 한 것. 이거는 앞서 이 두 번째와 거의 같은 이유에 있었죠. 예허부가 같은 여진인으로서 명과 내통하여 그 앞잡이가 되었으며 누르하츠의 약혼녀를 강제로 몽골인과 혼인시킨 것. 명나라가 누르하츠의 영토인 차이허와 산차와 푸안을 강탈한 것. 마지막으로 명의 요동 총독인 소백지가 권한을 남용하여 건주 여진을 비롯한 여진 백성들을 마구 괴롭힌 것. 이것이 7대 한 7가지 큰 원한이라고 얘기하며 이제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이죠. 누르하츠에게 기선을 제압당한 명왕조는 크게 동요하게 됩니다. 이에 즉시 누르하츠를 토벌할 것을 선포하고 군병을 소집하게 되죠. 임진왜란 당시 요동 순무였던 양호를 병부 좌시랑 겸 우첨도 어사 요동 경략에 임명하며 토벌군의 수장으로 삼게 됩니다. 임명을 받은 양호는 광령에 도착하여 정벌 준비에 착수하게 되죠. 1618년 8월에 황제로부터 상방검을 받아 생사 여탈권을 준 총사령관임을 확실히 합니다. 이후 보다 효과적인 준비를 위하여 요동으로 옮긴 양호는 맹장 두송을 산해관 총명에 임명하고요. 퇴임한 노장 유정을 관전 총병관에 임명하여 후방에서의 군량 조달을 담당하게 합니다. 아울러 군비로 200만 양을 모으게 되죠. 9월 17일에는 조선국왕
광해군에게 서신을 보내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강원립과 김응하 휘하의 1만 3천의 병력을 파병하게 되죠. 양호는 누르하치에게도 서신을 보내어 항복과 함께 명왕조에 다시 신속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이러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여진을 거의 통일하고 건국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국력과 병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조선군이 1만 3천이고요. 그런데 지금 청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이란 게 2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이 약간 넘나요? 뭐 그렇지만 여하튼 그렇고 또 여진의 예호부에서도 거의 2만 가까이를 파병 이 조명연합군 안에 또 한 병력을 차지하는데 거기도 한 2만 정도를 보낸 것으로 봐서 그 예호부와 이 누르하치는 세력이 비슷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하튼 그 국력과 병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명군의 목표가 허투알라인 것이 명백해진 만큼 명군이 허투알라로 진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인 자이판과 사르후 일대에서 군마에게 풀을 먹이고 자이판 중턱에는 요새를 축조하게 됩니다. 1619년 2월 21일 양호는 요양성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10만의 대군을 후금의 도성인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시킵니다. 명예 토벌군은 4개의 부대로 진격했는데 진군의 신속함을 위하여 부대를 나누었다가 누르하치군이 포착되는 순간 재빨리 군을 합하여 집중 공격한다는 분진 합격의 전술을 쓰려고 했습니다. 명토벌군의 각 부대와 지휘관은 다음과 같아요. 서로군은 사내관 총병관 두송이 맡았습니다. 북로군은 예호부 증언병과 함께 여진족의 그 누르하치한테 점령당하지 않은 예호부 증언병과 묶어서 개원 총병관 마림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남로군은 요동 총병관 이여백이 담당했고요. 동로군은 사실 이 동로군은 조선군 원병과 함께 했고요. 관전 총병관 유정과 조선군 사령관 강홍립 그리고 김응하가 담당하게 됩니다. 전령들을 통하여 명예 토벌군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이들이 예상대로 야이 휴안과 사르후 지역으로 오자 보병 1만 5천과 기병 400기를 그 지역으로 보내어 복병으로 토벌군을 기습하려고 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명예 토벌군이 여러 부대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상호 구원을 차단하고 자신의 병력을 집중하여 한 부대씩 각계 격파할 계획을 세웠죠. 각계 격파의 첫 제물이 된 것은 두송의 서로군이었습니다. 누르하치의 군은 무순을 고의로 비워두고 3월 1일에 무순을 떠나 사르우산 입구 길림 절벽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형이 몹시 험한 곳이었고 수추허와 훈어가 만나는 곳이어서 싸우기에 좋지 않은 곳이었죠. 두송의 부관들은 일단 야영을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두송은 갈 길이 급하다며 갑옷도 벗어버리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의 군이 뒤따랐고 이때 누르하치는 상류에 만들어 놓았던 둑을 트게 했죠. 두송군의 일부는 물에 썰려 익사하고 그의 군은 일부만 건너게 되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상류에 둑을 쌓고 둑을 터트리는 장면은 뭐 강감찬 장군 때도 봤고 을지문도 장군 때도 봤던 이 전술이죠. 그것을 누르하치가 이 사루 전투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병력의 대부분을 동원하여 사르산 입구에 남아있던 명군을 쳐 전멸시키고 누르하치군의 공격은 두송군에 집중하게 됩니다. 두송은 병사들에게 화포를 있는 대로 발사하게 하고 선두에 나서서 후궁군을 공격하죠. 그의 군은 격겁이 포위된 상태였고요. 두송은 누르하치의 13번째 아들인 리암부가 쏜 화살에 목숨을 잃고 서로군은 괴멸당하게 됩니다. 두송군의 전멸 소식은 뒤따라오던 마림에게 전해졌고 마림은 두송군의 패잔병과 자신의 부대를 합쳐 세 곳에 임시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지체하지 않고 병력을 집중하여 요새를 하나씩 공격하게 됩니다. 명균 진영에는 화포가 많았고 일부 후금군이 피해를 입기도 했죠. 그러나 이 당시에 화포는 발사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결국 명군 풀병들은 몇 번 발사하지 못하고 빠르게 돌진해온 후금 기병들에게 제압당하게 되죠. 다른 두 요새 역시 연이어 격파당하게 됩니다. 마림은 재빨리 도주하여 목숨을 건졌으나 그의 군 역시 후금군에게 전멸당하게 되죠. 누르하치는 자신의 병사를 앞서 전멸당한 두송의 전령들로 변장시켜 유정의 동로군이 오고 있던 방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짜 전령들은 두송이 이미 목표인 허투알라에 접근하고 있다며 동로군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동로군 사령관 유정은 군의 진격 속도를 높였고 아부달리의 협곡을 지나게 되죠. 아부달리의 지형이 매우 좁아 유정의 군은 일렬로 늘어선 채 행군하게 되었는데 이때 누르하치의 차남 다이산이 거느린 부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동로군을 습격하게 됩니다. 유정은 미첨도를 휘두르며 싸우다가 죽었고 동로군에 포함되어 있던 정의의 정을강 병들도 역시 전멸당하게 되죠. 이 동로군에는 강홍립이 지휘하고 있던 조선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홍립은 싸울 마음이 없어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고 사실 조선군의 이 대부분이 사수, 활과 포수, 포병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람의 방향도
조선군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강홍립과 달리 김응하는 열심히 싸우다 전사하게 되죠. 전세가 불리해지자 강홍립은 즉시 항복하였고 누르하치에게 조선이 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강홍립의 항복으로 강해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북로군, 서로군, 그리고 동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들은 양호는 남로군 사령관 이여백에게 후퇴를 명하고요. 이로써 누르하치를 토벌하러 보낸 명예 토벌군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사르후에서 후금이 명예의 본격적인 토벌 시도를 보기 좋게 무찌른 후 후금과 명예의 처지는 180도 달라지게 되죠. 후금의 흥기를 변방 오랑캐의 반란 정도로 얕잡아 보았던 명은 수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후금은 승세를 타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게 되죠. 당시 요양과 신양 지역은 넓은 평야지대였고 인구와 영토의 확장에 필요한 농업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알고 있던 누르하치는 이미 자이판과 사르후에 요새를 쌓고 이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사르후 전투의 승리가 요양과 신양 지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사르후에서의 승리 후 누르하치는 자신이 구축한 자이판성을 전진기지 삼아 요동의 명세력을 소탕하고 여진 세력 중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복속되지 않고 있던 예호부를 치게 됩니다. 사르후 전투 이후 누르하치의 군은 1619년 6월에 개원성, 다음 달에는 철령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8월에는 예호부를 공격하여 멸망시킵니다. 이어 1620년 요양과 심양 지역으로 나가면서 요동의 대소시라고 할 수 있는 요양과 심양을 떨어뜨리고 요양, 심양과 연계된 주변의 대소요새 70곳도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후금은 요하, 동쪽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죠. 1621년 4월에 수도를 허투알라에서 요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요동 지역에서의 대패에 충격을 받은 명원조는 요소에 있는 요새들을 보강하여 후금의 침공에 대비하게 되죠. 이 중 영원성의 요소의 중요한 성이었는데 이 영원성은 요소의 중요한 성이었는데 원숭환이 그 수비를 맡게 됩니다. 광동 출신의 원숭환은 과거에 급제하기 전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서양 문물을 보고 배웠는데 특히 화포의 배치와 사용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죠. 원숭아는 홍위포라 불리는 대포를 도입하여 자신이 지키고 있던 영원성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소에서의 수비 정책을 주도하였던 송승중이 시각하고 고제가 조정의 수반으로 등장하게 되죠. 명의 수비 정책은 더욱 소극적으로 바뀌어 만리장성 이북의 모든 야전군은 사은태관 안쪽으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원숭아는
이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영원성의 수비를 더욱 강화하였지만 그의 휘하에 있는 에는 병력 1만 정도밖에 없었죠. 명나라의 야전군 철수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1626년에 대군을 이끌고 심양을 떠나 영원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일단 원숭하는 성 밖의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이고 성 밖의 모든 가옥과 건물을 불태우는 청야 작전을 일단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야 작전이 본질이 아니고 사실상 화포를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아울러 탈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성을 지키고 있던 장수들에게 만약 영원성에서 촬영병이 오거든 지체 없이 참수하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영원성에 도착한 청군은 바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틀간 귀화로 계속되었습니다. 포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를 한 원숭아는 누르하치가 비교적 먼 곳에서 정의 호위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해당 위치에 대한 조준 포격을 명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누르하치의 호위병 대다수가 죽었고 누르하치 역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하치는 회복하지 못한 채 1626년 9월 30일에 사망하게 되죠. 이에 그의 8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후금의 새로운 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후금의 2대 칸으로 등극한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한인 차별 정책을 바꾸어 한인들을 우대하고 관료로 등용하기 시작함죠. 한인들을 계속 차별하다가는 한인들과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한인들의 반란으로 밀려난 원조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홍타이지의 다른 우려사항은 요동반도 근해와 조선의 도소지역에 주둔한 모문룡 등의 명군과 함께 배후에 있는 조선이었죠. 명 후금 전쟁에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던 광해군 조정이 1623년에 쿠데타로 인하여 몰락하고 혁명배금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은 인조 조정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조 반정은 사실 명과 후금 둘 다에게 지대한 관심사였죠. 전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조 반정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명에서는 일단 만력제가 조선 국왕으로서 책봉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것을 불법 찬달로 간주하였고 때문에 인조를 퇴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시 비등했습니다. 명조정에서는요. 반정 이후 인조 조정이 북경에 사실을 파견했을 때에도 명의 주요 관료들이 인조 반정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죠. 결국 인조 조정은 요동 근해의 섬에 주둔하고 있던 무문용을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였고 책봉을 받는 조건으로 이전 광해군 정권이 거절하였던 준전과 염전의 설치를 모문용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모문룡은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욕심 때문에 인조 조정의 책봉 노력을 적극 도와주었고 결국 인조는 책봉을 받는 데 성공하게 되죠. 영원성에서 패배하고 누르하치의 사망으로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홍타이지는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상쇄하고자 합니다. 조선을 쳐서 명나라 편을 들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모문룡 등의 명주둔군에 대한 속탕 목적도 있었던 것이죠. 바이러, 아민 등이 지휘하는 3만의 후금군은 1627년에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괄의 난의 여파로 북방의 수비가 허술해져 있던 조선은 의주와 정주 등이 함락당하는 등 잠시 맞았으나 정봉수 등이 일으킨 의병으로 인하여 후금군의 후방이 위험해지자 후금은 조선에게 명예 연호를 쓰지 않을 것, 그리고 홍타이지와 인조 간 형제 맹약을 맺을 것을 약속받고 서둘러 철군합니다. 이 와중에 홍타이지는 새로운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게 되죠. 중국식의 과거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물론 명조의 혼란을 피해서 도망오는 한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병졸들을 이끌고 오는 군관의 경우 매우 후대하게 됩니다. 이는 더 많은 한인 장수들을 후금 쪽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왔죠. 홍타이지의 정책은 압록강 하구와 요동반도 해안지역, 그리고 심지어 산동성의 도서에 배치된 장수들까지 후금으로 끌어들여 후금이 취약한 해안지대를 안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끌어들인 한인 장수들이 워낙 많아서 홍타이지가 2개의 한인길을 따로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여진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많은 수의 한인들이 이쪽으로 후금 쪽으로 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뭐 근본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후대를 하느냐고 그 상소가 빗발치고 그랬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더군요. 한편 홍타이지는 명나라에 대한 전면적 공략을 재개하여 1629년에는 만리장성을 돌파하고 북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영원성을 지키고 있던 원숭아는 부랴부랴 그의 군사를 서전시켜 후금군을 격퇴하게 되죠. 원숭안의 군이 북경 공격을 막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조정의 혼란은 계속되어 독북방 방어의 주축인 원숭안이 처형을 당하게 되죠. 명의 약화와는 반대로 청나라는 1631년에 자체적으로 홍위표를 제작하게 됩니다. 1633년에서 1634년에는 원숭안에게 주살당했던 모문룡의 해산 전력을 거의 청이 흡수하게 되죠. 이미 일부 군진만 제외하고 명예와 방어 체계는 와해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 하나만 뭐 앞에 한 과제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마칠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이 홍익포라는 게 있어요. 이 홍익포는 네덜란드 식 포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조선도 가지고 있었고 명도 가지고 있고 청도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이 홍익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전쟁에서 그것이 처음 도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부분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한번 30년 전쟁에 대해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그 30년 전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